저는 김미연입니다. 올해 59세, 서울 대치동 타워팰리스에서 남편 박진수와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창문에서는 대치동의 학원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저녁이면 학원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배낭을 맨 아이들, 피곤한 얼굴로 걷는 아이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아픔이었지만 남편은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30년간 믿었습니다. 박진수, 제 남편은 강남 테헤란로에서 진수회계법인을 운영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30년 전 저와 결혼했고 처음 10년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10년간 모시며 뒷바라지한 덕분에 그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15년 전부터는 자기 법인을 차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정확히 7시에 현관문을 나섭니다. 저녁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리듬이었고 안정의 증거였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고마워, 미연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 저는 그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양념을 하루 전날부터 재워두고 약한 불에 2시간 동안 푹 끓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20분, 곧 남편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좀 길어졌나 보다. 하지만 7시 45분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8시 10분.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8시 27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져서.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책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평소보다 강하게 소파에 내려놓았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넥타이는 평소보다 느슨했고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요? 걱정했잖아요. 아, 미팅 중이라 못 받았어. 정말 미안해.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된 대답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갈비찜을 먹었지만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어디론가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가 아니라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거나
저와 차를 마시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만이 그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고 한숨을 쉬고 몇 번이나 자세를 바꿨습니다. 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불안이 제게도 전염된 것 같았습니다. 침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저는 남편이 일어나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는데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밤의 대치동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제가 아는 당당한 회계사가 아니라 무언가에 짓눌린 패배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요. 아, 미연아. 깼어? 미안해. 그냥 잠이 안 와서. 무슨 걱정 있어요? 회사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해서. 다시 자러 가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30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질투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깨지고 있고 제가 그것을 막을 방법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의 표정, 문자를 확인할 때의 긴장, 외출할 때의 서두름. 시계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정확한 시계가 30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던 그 시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남편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미팅이 있어서라고 했지만 그의 넥타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가 사준 적 없는 진한 파란색 넥타이였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누가 선물한 것일까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남편의 서재를 마음대로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만의 공간이었고 저는 그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재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컴퓨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회계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제일 아래 서랍만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자물쇠였습니다. 언제부터 잠가두었던 걸까요? 왜 잠가두었을까요? 저는 서랍을 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열쇠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사무실에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집 어딘가에 숨겨두었을까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열쇠를 숨길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침실 서랍, 화장실 캐비닛,
아니면 옷장 안쪽?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캐비닛에는 면도기와 세면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옷장 안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도 열쇠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펜꽂이, 메모지, 명함철,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대학 졸업 때 받은 기념품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옛날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서랍으로 갔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퍼시널이라고 적힌 검은색 파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닫아야 할까요? 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지혜와 함께 우리의 시작 2009년 15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편지였습니다.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진수 오빠,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사랑해요. 지혜. 세 번째 페이지도 편지였습니다.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수십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 여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간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고 편지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남편은 15년 동안 다른 여자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 30년 중 절반이었습니다. 편지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빠,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날짜는 2016년 3월이었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아기.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갖지 못한 아이를 그 여자는 가졌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빠, 서연이가 오늘 처음 아빠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꼭 함께 있어줘요. 서연.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들을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서재의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저는 30년을 이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간 간병했습니다.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 남편은 7시 30분에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오늘은 또 늦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에게 가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고 잠갔습니다. 열쇠를 나무 상자에 돌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치동의 오후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학원에 가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부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주부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에게 추궁할 것인지, 아니면 더 조사할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참고 살 것인지. 59세. 저는 59세였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윤지혜를 검색했습니다. 성수동에서 책과 시간이라는 북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SNS 계정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중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큰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남편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7시 30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오늘도 일이 좀 밀려서.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리 들렸습니다. 거짓말이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식탁에 차려놨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중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 정리하고 책 읽고 평소처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30년간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남편의 비밀을 알았다. 15년간의 이중생활, 8살 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59세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야 한다고.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3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를. 10월 20일 일요일.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요일에 회사 일이라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0분 후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성수동이었습니다. 책과 시간, 북카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선릉역에서 2호선을 타고 건대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59년을 살면서 성수동에 와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카페와 공방들이 즐비한 젊은 거리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책과 시간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책장과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커피 향과 책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젊은 커플 한 쌍, 구석에 책 읽는 남자 한 명, 그리고 카운터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예뻤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15년간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들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젊어 보였습니다. 38세라고 했던가요?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능숙했습니다. 몇 분 후 커피를 들고 다시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맞아요. 이 카페 운영한 지 7년 됐어요. 혼자 하세요? 네, 작은 카페라 혼자서도 충분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어요?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녀가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서연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엄마를 닮았지만 눈은 남편을 닮았습니다. 서연아, 조용히 해. 손님들 있잖아. 응, 엄마, 나 그림 다 그렸어. 아이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파란 바다와 노란 태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서연이 정말 잘 그렸네. 나중에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자. 정말? 좋아. 아이는 신나서 카운터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의자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갖지 못한 딸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윤지혜가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제가 주울게요. 그녀가 몸을 숙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친절한 미소였습니다. 제 남편을 15년간 빼앗아간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폐를 받았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카페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절했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미워하기라도 쉬웠을 텐데 30분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서 남편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미연아.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무슨 이야기?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숨기는 거 있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이야? 성수동에 다녀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연아, 그게 15년이죠? 윤지혜라는 여자와 15년. 어떻게? 서재 서랍이요. 편지들 다 봤어요. 그리고 오늘 그 카페에 갔어요. 서연이도 봤어요. 당신 딸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5년을 속이고 딸까지 있으면서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어.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나를 속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09년이야. 회사 세미나에서 만났어. 그녀는 출판사 편집자였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나는요? 나는 뭐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나는? 당신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그 여자도 사랑했다. 그 말이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각자 생각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는 동시에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59세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존엄성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10월 21일 월요일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커피 드세요. 고마워.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겪는 침묵이었습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침묵이었습니다. 회사 가야 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요.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어제 열었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편지 파일 밑에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은행 통장 4번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통장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잔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저였습니다. 수익자는 박진수였습니다. 보험금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서명란을 봤습니다. 김미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험증서의 보험회사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네, 2022년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있으시네요. 보험금은 10억 원입니다. 제가 직접 가입했나요? 서류상으로는 본인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접수하셨네요. 대리인이요? 네, 배우자분이 대리 접수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10억을 받는 보험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재산 관리 차원이었을까요? 다시 서류를 살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출처는 남편의 회사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 통장은 제 앱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남편은 회계사였습니다.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연 씨 맞으시죠? 저는 윤지혜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진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제 카페에 오셨다고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무슨 설명을요? 진수 오빠와 저의 관계요. 그리고 서연이에 대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만나야 할까요?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뚝섬 유원지로 나올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미연아, 우리 이야기하자. 앉으세요.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보험증서와 통장 4번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연아, 그건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10억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미연아, 오해야. 그건 재산 관리 차원이었어. 재산 관리요? 제 동의도 없이요? 제 서명을 위조하면서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통장의 돈은 어디로 갔어요?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지혜한테 보냈어. 윤지혜한테요? 응. 서연이 양육비랑 생활비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돈을 그 여자한테 보냈다고요? 미안해. 달리 방법이 없었어. 방법이요?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사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안 그랬어요? 왜 15년 동안 둘 다 속이면서 살았어요? 둘 다 놓고 싶지 않았어. 둘 다요? 미연아,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지혜도 사랑해.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둘 다 속이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내일 윤지혜를 만나기로 했어요. 뭐? 그 여자가 전화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미연아, 그러지 마. 지혜는 아무 잘못 없어. 알아요. 잘못은 당신이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만나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여자는 무슨 말을 할까요? 새벽 4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 윤지혜를 만난다. 두렵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진실을 그리고 나서 결정할 것이다. 59년의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대치동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 59세.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존엄성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저는 뚝섬 유원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한강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곧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2시 정각 윤지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미연 씨 맞으시죠? 네. 그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수 오빠가 결혼했다는 걸.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처음 5년간은 몰랐어요. 오빤 독신이라고 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고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2014년이요. 서연이를 임신했을 때요. 오빠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궁했어요. 그제야 말하더라고요. 결혼했다고. 하지만 사랑은 없다고. 당신과는 형식적인 관계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당신이 없다고 했어요. 알아요. 오빤 우리 둘 다 속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때문이에요.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15년 동안요? 네, 바보 같죠?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못 보는 남자를 15년간 기다렸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시어머니 간병하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요. 죄송해요. 사과 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사과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요. 김미연 씨 명의로 된 통장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매달 500만 원씩 보냈어요. 김미연 씨 명의 통장으로요. 저는 그 돈을 서연이 양육비로 썼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오빠가 처음부터 말했어요. 이 돈은 부인 명의라고. 나중에 문제 되면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8년간 5억 가까이 들어왔지만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돌려드릴게요. 제가 번 돈으로 갚을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쯤요. 카페 수입이 많지 않아서요. 저는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 서연이 양육비로 쓴 거잖아요. 그 아이도 남편의 딸이니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대신 한 가지 알려주세요. 보험 증서 아세요? 제 명의로 된 10억짜리 생명보험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오빠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노후 대비라고 했어요. 김미연 씨가 동의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서명도 위조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더 아는 거 있어요? 오빠 회사가 어렵대요. 작년부터 큰 클라이언트를 잃었대요. 빚도 있고요.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까지 가입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다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가 한 남자에게 속았습니다. 두 여자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명예 도용이랑 서명 위조로요. 오빠가 감옥에 가겠네요. 그래야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서연이는요? 아빠가 감옥 가면 서연이는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오빠를 설득할게요. 자수하라고요. 그리고 김미연 씨한테 사과하라고요. 그가 들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떠나려다 멈췄습니다. 김미연 씨, 네? 정말 죄송해요. 15년 동안 당신을 아프게 해서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도 속았는데 미워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김미연 씨, 오빠가 자수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갈 거예요. 저도 함께 갈게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서연이를 만나주실 수 있어요? 왜요? 아빠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야 할까요? 알겠어요.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치동에 저녁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59년을 살았습니다. 30년을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살 것입니다. 제 존엄성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윤지혜를 만났다. 적이 아니었다. 같은 피해자였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그리고 함께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59세의 나는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1년 후 박진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명예도용과 서명 위조로 기소되었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은 면했습니다. 김미연은 이혼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대치동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윤지혜는 북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연은 가끔 북카페에 들릅니다. 서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윤지혜와 차를 마십니다. 두 여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60세의 김미연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삽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강은 오늘도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